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모든 지표가 붕괴를 예고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노인 빈곤율 45%. 이 나라는 오늘도 존재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년 성장하죠.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한 걸까요?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국인의 특별한 힘, 그 이름 모를 생존 본능을. 위기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세계은행 연구원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 한국형 회복력의 비밀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무엇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WHO 역학자 에밀리 소렌슨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인의 생존 코드를 함께 발견해 보실래요? 우리가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로 들어가 봅시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소렌슨입니다. WHO 재난보건국 소속 역학자로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생존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죠.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했을 때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간 문제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 노인 빈곤율 45%, 청년 실업률 상승. 모든 지표가 사회 붕괴를 예고했어요. 보건력 지수를 계산하는 WHO 모델에 따르면 한국은 고위험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통계는 무너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한국은 매년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질문이 저를 서울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제 동료들은 웃었죠. 에밀리, 아시아 국가들은 데이터 조작을 잘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단순히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실험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던 날, 컴퓨터 화면 속 한국의 생존 곡선은 모든 이론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노란색 선이 아래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죠. 10년간의 데이터에서 한국만이 예측을 깨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놓친 변수가 있어. 연구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 사이에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봤죠. 전쟁, 분단, 경제 위기,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자살률. 논리적으로 이 나라는 붕괴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 연구실 동료인 마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아직도 그 한국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어. 모델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니 마크,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야. 이 패턴은 모든 사회과학 이론에 도전하고 있어.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마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직접 가보는 건 어때? 필드워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그 말에 저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상사에게 연락했어요.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봐야 해요. 예산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지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설은 명확했어요. 마이너스 한국의 회복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과학 이론을 뒤집을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내 연구를 완전히 바꿀지도 몰라. 제가 수집한 모든 문헌과 통계 자료들은 제 노트북에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살률, 출산율, 노인 빈곤율. 모든 수치가 재난을 예고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공항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긴 줄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소음이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 같았죠. 이게 밤 11시의 공항이라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공항은 이 시간이면 거의 텅 비어 있을 텐데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 가족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비즈니스맨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질서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에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불이 켜진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5시 호텔 창문 너머로 본 광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죠. 나이든 청소부부터 양복 차림의 회사원까지 모든 계층이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자 일종의 수행이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이런 도시의 리듬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유럽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첫날 아침 고려대 이민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가재난보건력위원회 자문위원이었죠.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소렌슨 박사, 우리의 역사는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집단 지능을 발달시켰죠. 이민수 교수의 연구실은 소박했지만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 사회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국의 보건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전쟁, 분단, 경제 위기. 우리는 언제나 살아남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그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 단위로 동기화된 사회죠. 그 말이 맞았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모두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을 지켰죠. 이건 제가 연구해온 어떤 선진국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을 재건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의 가장자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웠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모두가 넘어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의 말은 제 연구 가설과 충돌했습니다. 위기는 개인을 고립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이민수 교수와 함께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저는 물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무엇인가요? 불확실성입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다음 위기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하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이들의 보건력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새로운 가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보건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집단의 적응력에서 온다. 다음 날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제 전공 분야인 의학과 연결된 곳이기도 했고 국가위기 대응의 최전선을 보고 싶었거든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말 한마디 없이도 완벽하게 협업하고 있었어요. 한 환자가 들어오자 모두가 자신의 위치로 빠르게 이동했고 장비와 약품은 마치 춤을 추듯 손에서 손으로 전달됐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습니다. 한 간호사가 IV 라인을 잡는 동안 다른 간호사는 이미 필요한 약물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들은 항상 저렇게 움직이나요? 제가 옆에 있던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한 명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박지영 간호사는 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저도 쓰러졌어요. 탈진 상태였죠.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옆 사람에게 물을 건네준 겁니다. 박지영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영 간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우린 누굴 살리는 게 경쟁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실패니까요. 그녀의 데스크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우리는 가족 같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죠. 그게 우리가 매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예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생존 본능은 보통 나부터 살아남자인데 여기서는 함께 살아남자로 변형되어 있었어요. 의사 대기실에서 만난 젊은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동작은 정확했어요. 싱크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는 다음 환자의 상태를 동료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디나요? 제가 물었죠. 전공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같은 상황이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한국의 집단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 고통받기에 견딜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논리가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여러 부서를 둘러봤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직원들이 교대 근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환자 차트를 함께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벽에 걸린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위기 대응은 제도보다 문화에 가까웠어요. 규칙이 아닌 DNA처럼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의료진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환자를 돌봤어요. 그들의 협업은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집단 지능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항상 이렇게 효율적이었나요? 제가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하지만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조금씩 더 나아졌죠. 그의 대답은 한국 사회의 진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보건력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기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아침 7시, 아직 수업 시작 전인데도 교문 앞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놀거나 잡담하는 대신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교문을 통과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복도에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미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공책을 살펴보니 빽빽하게 필기가 되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 정돈 된 필기는 마치 생존 매뉴얼 같았습니다.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공식과 개념은 별도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공부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3 학생인 김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린 나이에 비해 단단했어요. 시험은 성적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한 문제가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7살 소년의 어깨에 얹힌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버틸 수 있어요. 모두가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 대답은 병원에서 만난 전공의의 말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함께 고통받기에 견딜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수업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내자 학생들은 각자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그들은 서로의 답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자인 동시에 동료였습니다. 한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자 다른 학생들이 모여들어 풀이 방법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학생은 기꺼이 자신의 방법을 공유했어요. 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지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경쟁하면 정보를 숨기게 되는데요. 제가 국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 말이 제 연구 노트에 굵게 적혔습니다. 경쟁 속의 협력 마이너스 이것이 한국형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점심시간 몇몇 학생들은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김밥을 건네고 받은 학생은 자신의 과일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죠. 그들에게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는 친구를 기다리며 자리를 맡아두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새치기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교실 뒤편에서는 수학 문제를 함께 풀고 있는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개념을 설명하고 다른 학생은 그것을 적용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들의 협업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습니다. 왜 서로 도와주나요? 대학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어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경쟁은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의 교육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집단적 생존 훈련의 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학교 시간 학생들이 무리지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같은 학원으로 향하거나 함께 공부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책을 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뒤처지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하나로 묶고 함께 전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그 불안감이 강력한 집단 지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녁 강남의 한 대학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진 강의실이 눈에 띄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약 20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화면을 보며 의견을 나누고 코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스터디 그룹이었어요. 놀랍게도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후배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도 말이죠. 24살의 정유나 학생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당연해요.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혼자서는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녀는 화면에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최신 기술을 공부하죠.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습니다. 옆자리 학생의 화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서로의 코드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아주고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코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비판받은 학생은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경쟁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려주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윤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경쟁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뒤처집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집단의 생존이 먼저예요. 그녀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코드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언어였어요.
그들은 이 언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작업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같이 안 가면 다 뒤처져요. 기술혁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교수는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권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했어요. 마치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 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개인 천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단적 학습과 빠른 적응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죠.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 말에 학생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협업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죠. 한 학생이 코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시 2명의 다른 학생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항상 서로 도와주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혼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늦은 밤까지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커피와 간식이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격려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함께 해결했어요. 그들은 경쟁자이면서도 동료였습니다. 정윤아의 노트북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혼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함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것은 아프리카 속담이었지만 한국의 생존 철학을 완벽하게 담고 있었어요. 자정이 다가올 무렵 학생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헤어지지 않았어요. 온라인 채팅방에서 계속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학습은 끊임없이 이어졌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이었을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함께라는 가치를 놓지 않는 이 특별한 균형 말입니다. 야간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경쟁과 협력의 묘한 균형, 그리고 함께 살아남으려는 집단적 의지. 저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성공 비결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외곽의 중소기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기업의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민수 교수가 동행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합니다. 한 회사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모두가 타격을 입거든요. 공장지대로 들어서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돈된 건물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어요. 각 건물마다 다른 회사 이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연합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공유 회의였어요. 놀랍게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생산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회사를 대표하는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서로의 기술적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이었죠.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쟁사의 기술을 알려주는 건데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물론 비밀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예요. 한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상생이라고 부릅니다. 제 노트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상생 마이너스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였어요. 이 개념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경제 모델에도 없었습니다. 상생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중요해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경영자가 대답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였죠. 그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경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는 쓰라린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생태계 전체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공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한 벽면에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성공은 없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들의 생존 철학이었어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저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엄격한 위계 질서가 보이지 않았어요. 관리자와 일반 작업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회사들이 망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만큼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협력업체도 잘 되어야 해요.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니까요. 이건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그의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생태계 전체의 생존을 위해 협력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것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자본주의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의 냉혹함과 공동체의 따뜻함이 기묘하게 섞인 형태였어요. 서구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형 모델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식사 시간, 서로 반찬을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연대는 업무 시간을 넘어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퇴근길, 이민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생존이 우리 DNA에 새겨졌죠.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의 말은 제 연구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위기는 보통 사회를 분열시키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냈어요. 이 역설이 한국만의 회복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주, 저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도시화된 서울과 달리 이곳에서는 한국의 더 근본적인 생존 전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자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어요. 도시의 분주함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었어요.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기부금이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마을 출신 대학생들의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았어요. 77세의 최금옥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 못 갔지만 애들은 가야지요. 그래야 우리 마을이 사는 거지.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5%에 달하는 나라에서 어르신들은 자신의 미래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국가 지원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대답했어요. 정부 지원도 있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나중에 다음 세대를 돕겠죠. 그는 자랑스럽게 장학금 수여식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도왔고 이제 아버지 세대는 자식 세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대 간 자원 순환을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김장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한 집의 김장이 끝나면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시기였죠. 그들은 힘든 일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모퉁이에서는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전통공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자원만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도 세대를 넘어 순환하고 있었죠. 91세의 오명환 어르신은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간결했지만 강력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지만 우린 서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의 집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집을 짓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은 한국인의 집단적 생존 전략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한국 회복력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라는 가치를 놓지 않은 것. 그것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생존 코드였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밥을 짓고 다른 사람은 반찬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상을 차렸어요. 모든 일이 말없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식사 시간,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반찬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회복력이 거창한 시스템이나 정책이 아닌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거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한국의 모든 생존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들의 국민적 합의였어요. 마지막 날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전쟁과 분단으로 시작되었기에 이곳에서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넓은 전시장에는 한국 전쟁의 역사가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국가의 모습까지. 그것은 한 민족의 생존 이야기였어요. 유리 케이스 속에는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군복, 녹슨 총알, 피로 물든 편지들. 그것들은 70년 전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전시관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독재, 경제위기.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나라는 계속해서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끝낸 적이 없다. 다만 총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생존 모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일상은 평화가 아니라 잠시 멈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위기에 대비하고 함께 살아남을 전략을 발전시켜왔던 것이죠. 전시관 한쪽에는 한국 재건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키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사진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비결입니다. 옆에 있던 안내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전시관을 나와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한국의 회복력은 수치나 지표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것은 측정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공장에서 만난 직원들, 그리고 시골 마을의 노인들. 그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남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남죠. 제 연구 보고서를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자료들은 기존의 통계 모델에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함께라는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생존 의지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닫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회복력은 개인이 아닌 관계에 있다. 이들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각자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집단의 생존을 잊지 않는다. 그것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생존력의 본질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WHO의 모든 보건력 모델은 개인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보건력은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빠른 나라도 가장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절대 혼자 싸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는가? 제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답을 썼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회복력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